97년도 외환위기 때 이제 900원 하던 환율이 2,000원까지 이렇게 치솟았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부동산 샀어야 돼요. 엄청나게 폭등을 했거든요. 위기 때가 결국은 다시 또 기회의 움직임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비상계엄과 탄핵 추진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부동산 흐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실 오늘의 지성인 구만수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 박사님, 네. 저번 주에 탄핵이 무산되면서요. 네. 경제 불확실성이 이제 높아지면서 네, 네. 환율이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요? 97년도 외환위기 때 이제 900원 하던 환율이 2,000원까지 이렇게 치솟았고요. 그다음에 그 금융위기 때도 1,600원, 레고 사태 때도 1,440원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어떤 대외적인 경제 변수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또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고환율 정책을 인위적으로 썼던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뭐 거의 1,400원 들락날락 했고요.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특별하게 뭐 위험하다 지금들 말씀들 하시고 뭐 외환위기 수준이다 이런 말씀들도 사실은 하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97년도 외환위기 때 제가 그때 직장을 다녔었는데요. 그때 예금금리가 18%까지 올라가고 회사채금리가 2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가 적금을 들어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 나오면서 만세를 불렀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부동산 샀어야 돼요. 엄청나게 폭등을 했거든요. 저도 뭐 이런 위기 때가 결국은 다시 또 기회의 움직임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경제 전반에 이게 충격을 받게 되면 주택 시장도 함께 조금 흔들린다 이런 지금 위기설이 있는데요. 네네. 지난 2016년 네네. 탄핵 때 부동산 시장이 어땠는지 저희가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 그 2016년 12월부터 이제 탄핵 이렇게 전국에 들어가서 제 기억이 2017년도 1월 달까지 한 2달 정도 전국의 그 주택 매매 가격이 떨어졌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제 서울은 한 달 정도, 12월 한 달 정도 딱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17년도에 무려 10% 올랐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상태에서 봤을 때 단순하게 그냥 뭐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또는 뭐 탄핵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어차피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던 상황이고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뭐 우는 사람한테 그냥 뺨 한 대 더 때렸다는 정도지 이게 뭐 크게 대세에 올라갈 시장이었는데 탄핵 어떤 개헌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이렇게 꼬꾸라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가 또 짚어봐야 되는 게 이 부실한 부동산 PF, 레고 사태 네네. 이후로 이어지고 네네. 있는데요. 네네. 건설업계도 좀 악영향이 더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건설업계 상황 또 공급에도 차질이 있는 게 아닌지 네네.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네네.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분은 사실은 이게 레고랜드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태영건설 워크아웃,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롯데건설 그 문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요. 이건 PF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사업 시행자가 아주 작은 돈으로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의 뭐 3% 뭐 이 정도 가지고 이제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너무 적은 자본으로 그 이제 사업 시행자가 출발한 데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 사업 시행자가 잘못이다, 뭐 어떤 뭐 대출을 해준 사람이 잘못이다 이 문제보다는 결과적으로 사업이 될 만한 곳에 사업이 될 만한 입지가 되는 곳만 결국은 살아남는 구조가 처음부터 아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뭐 PF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지만 그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회자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공급 지연이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 어떤 개발에 어떤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봐집니다.
자기 자본 비율을 30%까지 올리라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셨기 때문에 네네. 일단 큰 대형 건설사들은 자금력이 충분하시니까 네네. 근데 이제 소규모 시행사라든가 네네. 이제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작은 역세권 네네. 오피스텔, 뭐 도생, 도시형 네네. 생활주택 이런 것들이 네. 이제 공급에 좀 굉장히 차질이 있어서 서민주거 상품이 지금 공급이 부족한 게 그렇죠.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흔히 저렴주택이라고 그러죠. 뭐 사실은 이렇게 자본이 많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또 부족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공급이 되지 못하는 문제는 좀 걱정스러운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몇 년 후에 있을 공급 부족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고 이제 이게 가시화가 돼서 일단 전세가 부족해지고 전세값이 오르는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게 체감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지금 사실 뭐 특히나 서울 같은 곳은 아시다시피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결국은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신축 물량을 입주 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은혜 그 의원이 이제 발의해 놓은 그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제 특례 촉진법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 변별법의 어떤 개정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좀 진행이 좀 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시국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지금 올 수도 되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공급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자각하고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실행되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이제 뭐 당장은 모르겠어요. 당장은 지금 뭐 둔촌주거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 이제 대형 단지들이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입주를 하지만 이제 내년이 지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박사님 그러면 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거는요. 네. 이제 만약에 지금 탄핵이 실제로 통과를 한다, 네. 아니면 하야를 한다, 아니면 네. 이제 어떻게 된다 이게 결정된 바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네, 네,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게 불확실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정권의 주체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들이 하도 많이 왔다 갔다 이렇게 일관성 없이 네, 네. 되다 보니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네, 없는 네, 상황인데요. 네, 이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화끈하게 좀 예측을 해보신다면 이번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사실은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88 대책, 주택 공급 대책이었죠.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8만 호 이렇게 이제 공급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민간 매입 임대 아파트 이제 뭐 무제한으로 이렇게 사드리겠다는 거, 그다음에 신도시 이제 25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면 착공만 해라. 미분양되면 다 사줄게. 22조 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추진 동력이 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난달에 이제 선도지구, 네,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제 다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후속 조치가 사실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진행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기본계획, 그 다음에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한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소형 아파트 그 의무 건설 비용을 뭐 없앤다던가 뭐 동간거리 줄인다는 거 막 이런 걸 차차 하고더라도 굉장히 좀 이렇게 뒤에 후속 조치로 해서 쫙 밀어줘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뭐 국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그냥 그 올스톱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솔직히 딱 깨놓고 말씀드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라면 뭐 우리가 항상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공급 문제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이렇게 초래되고요. 특히나 지금 내년 지나서 26년 정도 되면 서울은 지금 입주 물량이 10,000가구도 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서울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언젠가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지금의 여당이든 뭐 야당이든 뭐 상관없이 유동성을 계속 풀어왔습니다. 이제 뭐 조금 많이 푸느냐, 조금 적게 푸느냐 이 차이밖에 없었고
이제 그 주택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를 하느냐 아니면 규제를 하느냐 좀 이런 차이밖에 없었지 실질적으로 유동성은 계속 늘려왔습니다. 이런 식이든 저런 식이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뭐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민주당 쪽으로 정권이 바뀌어서 그쪽으로 간다라면 이미 우리가 학습 효과를 해봐서 알고 이제 민주당의 스탠스를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지금보다는 유동성을 많이 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실물자산 가격은 사실은 올라갈 수밖에 사실은 없는 부분이고. 왜 진보 정권은 항상 이제 시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역설적으로 결과적으로는 항상 집값이 이제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폭등한 적도 있고요. 네. 왜 이렇게 아이러니한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까요? 실제적으로 희망사항하고 실제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예를 들어서 박원순 전 시장님 계셨을 때 재건축 재개발 구역을 수백 군데를 구역 해제를 시켰습니다. 서울이라는 곳은 누구나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데 그곳에 집이 없어. 계속 부족한데 새 집이 없어. 네. 신축 아파트.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지만 새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곳 수백 곳을 구역 해제를 시켜버렸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그 어떤 집값을 낮추겠다, 서민들이 살게끔 해주겠다, 조금 더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많은 신축 물량들이 공급이 되어야만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오히려 막은 결과가 돼버렸어요. 이런 결과가 의도한 것과 달리 실제적으로 정책을 실행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오히려 뭐 서민들한테 오히려 제대로 뭐 된 어떤 신축 아파트들 이렇게 공급이 안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액션이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다 똑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공급은 부족되고 왜 이래 집값은 비싸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탄핵 정부 저희가 이 불확실성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예측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예, 오늘의 지성인 구만수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